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는 각각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제 여당 당대표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화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임자였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고 갈 지도부를 뽑는 여야 경선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도 진행됩니다. 부동산 문제부터 백신 수급까지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끝나고 이제 대선 전국 돌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를 꾸리느라 분주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전국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 구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진행된 예비 경선을 통해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중진 3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전당대회까지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후보들은 오늘 일제히 호남을 찾아서 방송 출연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에 오후 5시쯤 첫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매서운 민심을 확인한 만큼 후보들 모두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영표 후보는 친문 핵심, 우원식, 송영길 후보 역시 사실상 범친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작 후보들 사이에서도 개파 논쟁까지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임 원내대표에도 친문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돼서 개파 정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화와 쇄신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과감하게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압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 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진인 김기현, 김태흠 의원은 어제, 권성동 의원은 오늘 출마를 선언했고요. 유이동 의원도 내일 선거 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새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달 26일에 선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차기 당대표도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보로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권영세, 조경태, 홍문표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 여기에 초선인 김웅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원외 인사들까지 물망에 오르면서 일찍이 혼란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긍정적인 기류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막중합니다. 대선 전국을 이끌어가야 함은 물론이고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도 크나큰 숙제입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등 야권 통합 역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 오후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가 질의 대상인데 각종 현안들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라임 사건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정부의 외교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이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 같은 의견도 함께 짚어보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왜 한국이 백신 빈공국으로 전락했느냐는 주장인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계약된 물량이 착실히 들어오면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현안인 LH 사태와 코로나19 손실 보상제 등에 대한 질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편파적인 운영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선관위 중립성 논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에는 교육과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모병제, 여성징병제, 군 가산점제까지 병역 의무와 관련한 쟁점들이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남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국방의 의무죠. 그렇다 보니 군 관련 정책들은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 화두를 던진 건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출간한 저서에서 모병제를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남녀를 불문하고 온 국민이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 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성도 군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젊은 초성 남성 의원들은 군 가산점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 경력 인정을,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승진평가 시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가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한 차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미필자에 대해서 헌법상 평등권 등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성 징병제부터 20년 전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 제도까지 여당 의원들은 왜 이런 화두를 던진 걸까요? 그동안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여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9세까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여성과 비교를 해보면 성향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이런 행보는 등 돌린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구애 작전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까지 정치권의 이슈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국방공약 이슈는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치열한 고민 없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설익은 정책들만 던진다면 내 편, 네 편 이런 편가르기가 될 수 있고 피로감은 결국 국민의 몫이 돼서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쇼핑을 하듯이 열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에서 3%였던 취득세율을 다주택자에겐 8에서 12%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외지인들의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남 창원의 아파트의 경우 70대책 이후 가격이 1억 원 넘게 오르고 거래량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는데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과 천안, 울산 등 과열 지역 15곳에 이상 의심 거래 1,2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58건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법인은 2달간 대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해 1억 원 안팎의 아파트 6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인 외지인도 있었는데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법인으로 이체해 탈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해당 거래를 통보해 필요하면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다음 달까지 벌여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이익 얻을 목적으로 거래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하면은 사전 거래라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거래 위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를 토지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과 비교해서 6.3배나 급증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지난 2018년 6월 832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에 47건에서 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는데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과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놓은 상황에서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논란 등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해서 절충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이사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LH 사태처럼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걸로 봅니다. 노 후보자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양자 택일의 문제는 아니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공주도다 민간 건설이다 하는 게 양자 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노 후보자는 또 일부 자치단체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결정 권한 이양 주장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들은 공시가격 산정에 불신이 많다며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은 지금 이 순간 계속 논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정책 조정 역할을 하면서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 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일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야당 시도지사들까지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세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밝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을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야당 지자체 단체장 기자회견 보셨죠? 네. 한마디로 이 보유세,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시 가격을 좀 동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네. 경실련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뭐 공시가격 동결뿐 아니라 검증도 좀 하자. 뭐 권한도 좀 달라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공정성 시비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이번 기회에 좀 더 동결이 돼도 좋고 이런 문제는 뭐냐면 네. 공시가격만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인데 상업 빌딩 같은 비주거용은 공시지가입니다. 근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도 지금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시지가까지 다 같이 좀 봐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공시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고요. 당연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왜 정부의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라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제주도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같은 층 안에서도 평형대별로 상승률이 서로 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 점검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30년 가까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아파트 공시가격은 2005년 이후 15년 이상 조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
국민들하고 상세한 내역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이번에 지자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예, 예. 사실 경실련은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자고 요구해 왔었고요.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에도 정부의 이런 공시지가가 매우 문제가 있다. 네네. 공개 검증하자고 했을 때 예. 국토부도 공개 토론회까지 말했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내역이나 상세 산출 근거 공개 계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공개하지 않고 왜 있습니다. 그런 그 산출 근거 기초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통계하는 과정에서 보호해야 될 정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거든요. 보호해줘야 된다. 그것은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인가 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누구나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국민이 내 토지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있느냐라는 예, 의심이 예. 드는 겁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산정 기초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공개가 되면 네. 경실련에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네, 좀 좀 해주셨으면 세부 좋겠습니다. 내역까지 좀 투명하게 공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요. 네. 지금 공시가격 아까 야당 그 지자체단체장들이 좀 동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도 속도 조절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아파트 공시가격만 봐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예. 모든 부동산의 과세 기준은 동일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말했지만 타겟은 아파트 중심이었습니다. 네네. 지금도 저 상업용부 빌딩 같은 경우에 공시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직격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집값을 또 국민들이 올린 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실책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네. 세금만 걷어가냐 하는 일주택자들의 분노도 있는 겁니다. 예, 예. 따라서 지금은 당연히 주택 중심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것 이전에 예. 지금까지 공시가격만큼 내지 않았던 공시지가부터 먼저 현실화 해놓고 예. 그다음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동일한 선상에 올라왔을 때 그게 70%가 되던 80%가 되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같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제 현실화율 한 70% 네. 80% 정도 되죠. 국토부가 70%라고 밝혔는데 예, 예. 경실련도 공시가격 계속해서 조사해 왔지만 예. 어떤 아파트는 50%, 어떤 아파트는 80%그 안에서도 편차가 큽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금 현실화율이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경실련이 조사해왔지만 아파트 용지의 공시지가는 30%대이고요. 또 천억대 빌딩, 고가 빌딩 같은 네네.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공시지가도 이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유세 가운데 이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이제 현행 9억 원인데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홍영표 지금 당대표 후보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만 걷어가냐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뭔가 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세금이나 세율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리 국민적 합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 외국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0.15%, 선진국은 1%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보유세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의 큰 틀은 합의가 있는데 네. 얼마나 공정해야 하느냐. 예. 그게 이제 종부세 하나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종부세를 이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라니까 아파트 종부세만 계속 올렸고 이제는 네. 또 보유세가 너무 부담된다는 1주택자의 분노가 있으니 또 그 구간만 조금 또 완화시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질은 건들지 않고 국민이 요구하면 그 부분에서 찌끔찌끔 풀어주는 느낌이 들고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도 그런데 들거든요. 여당에서는요. 지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그런 네. 가구가 지금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당초 목표는 이광재 의원 말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는 약 1% 정도 가구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하는 그런 네. 정책을 추구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종부세가 예. 우리 사회 1% 부자들만 내는 그런 부유세 개념이냐 예. 아니면 보유세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높여가야 하는 그 중간에 중부세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틀에 대해서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재정세제 TF가 불거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이런 합리적인 네, 방안이 네. 도출되길 기다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놓쳤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섣부르게 6억과 9억과 1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은 저는 좀 더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폭넓게 논의한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해야 보유세 됩니까? 세율 체계를 전체적으로 건드려 봤을 때 보유세 세율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 중심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 정부에서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올렸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가진 만큼 내주자라는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타겟만 한쪽에다 하다 보니 그 타겟에 대해서 반발했고 지금 거기서 또 완화시켜주자는 건데 그럼 보유세 강화 전체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이요. 네.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세를 감면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면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도 예,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는 지금 6억 아래로만 지금 네. 구간을 정한 것 같은데요. 예. 적어도 종부세 부과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극극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생각하시는 듭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집값은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뭐 40% 정도만 대출 받아서 어떻게 집 사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주택 청년들에게 집을 한 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청년들은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한 번이 보는데 아니라 여러 번 줘야지. 여러 번 주면 더 좋지만 예. 적어도 한 번은 네. 주거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투기의 범위가 넓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데에서는 정부가 적어도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향에서는 무주택자에게 대출의 기회는 넓어져야 된다 네네.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이 매우 비쌉니다. 예, 지금은 매우 비싸다. 예, 그래서 민간의 고분양 집을 사라고 대출을 해주는 건 사실 빚내서 집 사라는 거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적어도 공공이 주도한 공공이 확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예.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저는 나라가 해줘야 될 일이다.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낮으니까요.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가 그때 평당 1,000만 원에도 얼마든지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2억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또 내놓은 대책 중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상품을 네.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년 모기지 상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40년 모기지도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모기지 그렇습니다. 제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항상 집값이 걸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안정화돼 있으면 40년 후까지 개인이 감당하고 모기지를 쓰겠지만 이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그렇게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나 이런 상술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기지도 철저하게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도 이 정권마다 정책이 자꾸 바뀌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는 꾸준히 이 주택정책을 봐왔기 때문에 경실련 같은 이런 시민 감시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한 거 충분히 좀 수용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조사단에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단에 한국 측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IAEA와 한국 정부가 협의할 일이라면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사능 외란으로 규정하고 충무공의 후예인 충청남도가 이순신의 마음으로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금 무엇보다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며 본인이 공동의장을 맡은 국제지방정부회의인 언더2 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 세계무역기구 등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국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 법적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함께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관변 매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일본의 후쿠시마의 피해 어민들뿐만 아니라 연안에 있는 한국, 중국의 연안에 있는 피해 어민들에게도 함께 의견을 받아서 대표단을 만들고 그래서 일본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가오지거 중국해양법 학회장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염 원인 제공자 보상의 원칙 그리고 국가의 책임과 보상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가오지거 학회장은 또 피해자들이 환경보호의 관점 그리고 어민의 관점에서 도덕적이고 법적인 우위에 있어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정부가 우선 국제사법재판소나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법률 자문 의견 이런 것을 공동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론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의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외교부에 이어서 생태환경부도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일본의 결정이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모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실제로 공동 대응에 나설지 여부인데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이곳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공동 소송을 포함해서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 14일에 지난주에 이 외교 당국의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해양협력 대화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일본의 상응 조치가 미진하다면 외교적, 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공동이 아닌 각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이 구체적 공조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아직 공동 대응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해 앞으로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를 대체로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한미일 협력의 균열을 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교 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 개학 이후에 학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 고등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 서로 연관성이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두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자매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네, 자매 확진 뒤 부모님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관련 감염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학생 9명이 각 학교 두 곳에서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누적 감염은 모두 1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곳 고등학교는 확진자가 나온 3학년 그리고 같은 날에 등교한 1학년의 등교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전학년이 2주 방학에 들어갔는데요. 이처럼 개학 뒤 학교나 어린이집 관련 감염이 이어지는 추세는 여전합니다. 성남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생이 확진된 뒤 체육도장으로도 감염이 전파됐는데 각각 확진자는 16명 그리고 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9일 종사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마포구 어린이집 누적 감염은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서 고등학교는 이러한 원화나 학생 감염이 전국에서 하루에 56명, 교직원 확진은 8명꼴로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집단 감염 관련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 비율이 전국에서 50%대로 내려앉기는 했지만 신규 발생 환자가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추세는 여전합니다. 지난 13일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 하남시에 있는 음식점에서는 누적 감염이 14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경기 오산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도 확진자가 17명까지 새로 나왔는데요. 기존 감염 사례들도 몸집을 불리는 추세도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어제보다 3명 늘어나서 누적 감염은 11명이 됐습니다. 수시로 환기가 어려워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감염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의정부시 교회에선 어제 추가로 4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은 22명으로 늘었고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 일대 감염 사례도 누적 73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은 실내 체육시설로 57명이었고 직장과 교육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청은 확진자와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은 비율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부터 만 30살 이상 장애인 노인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명에 대한 예방 접종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승무원과 돌봄 종사자에 대한 예방 접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 승무원과 장애인 노인 돌봄 종사자 등 92명이 백신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접종자들은 관찰실에서 15분 동안 대기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별다른 이상 증세 없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전국 1,790곳 위탁기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앞서 장애인 돌봄 종사자와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등 38만여 명과 항공 승무원 2만 7천 명이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희귀혈전 부작용 우려로 만 30세 미만 대상자는 접종하지 않게 되면서 실제 접종자 수는 이보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23일 금요일까지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접종 대상자인데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나 병원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투석 환자는 오늘부터 접종 예약을 받아 일주일 뒤부터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경찰과 해경,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일시도 정해졌습니다. 접종 규모는 17만 3천 명으로 오늘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혈전 부작용 때문에 만 3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만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보건당국이 5월에서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700만 회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물량을 65세 이상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5월에서 6월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700만 회분을 활용해서 어르신 접종을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5월 말 정도부터는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약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물량 수급 관리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이스라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해온 학교도 다시 정상화돼서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예루살렘 도심 거리를 활보합니다. 지난해 4월 1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스라엘 정부가 1년여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겁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61.7%, 2차까지 모두 마친 비중은 57%를 넘겼고 집단 면역도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텔아비브도 비슷한 풍경입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쓰거나 턱에 걸쳤지만 대다수는 마스크를 벗고 여유를 즐깁니다. 각급 학교도 정상화되면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들뜬 모습입니다. Kids are very happy to come back for a full day of school, and I think all of us as adults are really happy to be
without our face masks during the day when we're outside. 다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야외에서도 많은 인파로 붐비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הדבר השני הוא שעדיין לא סיימנו עם הקורונה, משום שיכולה לחזור. 이스라엘 방역 당국은 일상 정상화 조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차기 대권 구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격차를 더 벌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뒤 여권에서 뚜렷한 쇄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층도 동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뒤 당정청이 대대적인 인사교체에 들어간 날. YTN 의뢰에 리얼미터가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21%, 이낙연 전 대표는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양강구도를 보였던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만 떼어놓고 보면 두 주자 사이 격차는 16.2%포인트로 직전 조사 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재보궐선거 뒤에도 여권에 대한 민심이 쉽게 반전되지 않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가상 대결에서 51.1%, 절반이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맞대결에서도 50% 넘는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권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조차 윤석열 전 총장과 여권 주자들 지지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권으로선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른바 집토끼들의 표심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새 지도부 구성에 착수를 했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 움직임도 점차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고 야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논의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대표 지금 어저께 예비 경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3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는데 세 후보 모두 정권 재창출하겠다. 그리고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세 사람 중 누가 되든지 간에 당의 방향성, 정책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원내대표 선거랑 당 대표 선거, 민주당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선거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이 또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당 대표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재보궐선거에 대한 회고라기보다는 내년 진행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를 위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누가 잘 제시하느냐, 시대 정신을 제대로 제시할 사람이 누구냐, 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라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홍영표 후보 경우에는 개혁을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원길 후보 경우에는 민생이 곧 그 민심이다라고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 경우에는 그 당명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쇄신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새 후보 누가 되더라도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하면서 정무수석을 비문인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결국은 당이 앞으로 그 대권 구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문심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이 이제는 친문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쇄신하고 스스로 혁신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제를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뽑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새 후보들도 당대표 후보들도 개파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개파 논쟁이 일고 있는 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님은 부흥이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 주도하셨던 분이고 오원식 의원님은 민평연이라는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당내에. 이 모임에 또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의 발전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부흥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한 몸으로 지지했던 민주당원입니다. 여기서 친문 비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선 이 친문의 기준이 뭡니까? 뭐 어떤 것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뭐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책임 있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달라 이런 뜻이 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저는 이건 뭐 당을 분열시키는 건가 뭐 그런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 후보도 본인의 정치 철학을 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당과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대표 경선을 보면 경선 룰이 당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심을 누가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뭐 우리 후배 우리 그 YTN 정치부 기자들 분석은 홍영표 기자가 친문의 핵심이라면 나머지 두 주자는 범친문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홍영표 의원 경우에는 친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부엉이 모임을 만드는 주도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그 후보 경우에는 이제 고 김근태 전 의원 그분이 이제 80년대에 민청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우원식 의원은 그때부터 민청년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모임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언급된 민평년이라는 조직입니다. 고 김근태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개파라기보다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개파는 아닙니다. 여기는 친문 핵심 의원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송영길 의원이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송영길 의원은 완전히 그 독자 노선을 쭉 가왔던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 시작 자체가 또 원래 이렇게 혼자서 했고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인천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하고 같이 인노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노련 활동하는 것은 결국 또 PD 계열이 주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시작부터 다른 그리고 당 활동을 하면서도 또 다른 길을 갖고 독자 노선을 가왔기 때문에 송영길 그 후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내 친문 의원, 친문 당원들을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그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별로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치고 빠지기 전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호중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 후에 첫 공개 회의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을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 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서 있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2주의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대위는 민생경청,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 수립, 신임 지도부 전달 및 착수 이렇게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민호중 원내대표 지금 들으신 대로 민생과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백신 수급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열망한다고 표현했는데 검찰 개혁, 언론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자, 윤호중 원내대표 첫 공개 회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 예. 부동산 특위를 맡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민심 이반,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 단순히 정부만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네. 당도 어떻게 보면 당 정책의 일환으로 한 그 축을 담당을 했었고 또 때로는 오버페이스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고 좋은 방향이고 또 명분이 있더라도 결국 결과가 마땅치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한번 검증받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출마 의사를 밝힌 4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주 4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4선 의원이 권성동, 김기현 2명이고요. 그리고 3선이 김태흠, 유이동, 출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릉 출신이고요. 김기현, PK죠, 울산,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 유이동 의원은 경기 평택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그 비율이 잔류파가 김기현, 김태흠 2 의원이고요. 또 복당파가 권성동, 유이동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황금부 분할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친문 핵심인 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 맞서서 야당의 강한 투쟁력을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의원들이 선택할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야권 통합을 이끌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적임자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또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01명인데 이 중에 5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표가 어디로 갈지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영남권 후보 대 비영남권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초선 의원들이 특정 그 지역 정당을 탈피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김기현 의원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지만은 지난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선출됐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세운 공약 그 주장이 뭐였냐면 그 이전에 3명의 그 원내대표들 나경원, 그 이제 심재철, 그 이전에 김성태 전부 다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수도권 서울 출신들이 원내대표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느냐라는 논리를 써서 이번은 영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영남권 후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지금 새 원내대표 앞서 이 개혁을 좀 계속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께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선과 전행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심 앞에 고개 숙이고 성찰하겠다던 반성문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헤아려 그 속도와 방향을 지금과 다르게 바꾸어 가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수 있습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관계가 좀 좋아야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민생 법안들도 좀 협의를 거쳐서 좋은 법안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충돌하면 사실은 국민한테 손해인데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 정책, 상임위 배분까지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려됩니다. 저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이제 그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 초선 의원 그룹들이 반성과 변화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 다시 이제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소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예. 그리고 강성 친문이 부각이 되고 예. 이러면서 민주당 패배 원인인 내로남불도 지금 실종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그리고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여기에 이제 개혁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 심리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하는 거는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예. 미래를 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겸손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냐면은 개혁을 추진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국민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네. 또 거기에 편승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좀 얻어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술을 써서는 네.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얻기에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말 겸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의 합당인데 지금 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당 모두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두 당 모두 약간 좀 그 속셈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좀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제 합당 대신 통합이라는 이제 표현에서도 그 나왔듯이 합쳐지면은 당협위원장 같은 이 지분은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혹시 그 안철수 대표가 미리 합당해두면은 당권 주자로 또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가장 관건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저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자칫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할 경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중도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직 무대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권 대표 지도부가 아직 정리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너무 자신이 일찍 합류하면은 자신이 그 쌓아둔 그런 중도의 이미지 이런 것들 너무 카드를 내보내는 것 일찍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 그래도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그 보궐선거 후에 통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라는 시기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의 통합의 길로 갈 것은 저는 그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여름쯤 돼야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때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보면서 몸값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개각 있었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있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실책을 선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을 들으셨는데 일단 지난주에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무래도 통합형, 화합형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부겸 후보자의 이미지 그리고 정무수석의 비문 출신 이철희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조금 전에 문 대통령도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뭐냐면은 야당과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의 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철희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문심은 없다.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요. 뭐 추가 개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게요. 홍남기 부총리를 개각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러면 후임이 누가 되느냐? 지금 이제 그동안 거론이 되었던 분 중에서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이 이제 구본철 역시 국무조정실장인데 지금 애매한 게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행시 32회입니다. 그리고 안일한 경제수석 32회입니다. 그리고 구본철 국무조정실장 역시 행시 32회입니다. 동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참 나이를 따지면은 좀 애매하지만은 나이로 따지면은 안일한 경제수석이 61년생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또 65년생입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이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자리 조정하기는 어렵겠고 참 힘든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선이 그막 또 1년 안 남다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를 보였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앞선다, 많이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는 이제 ARS로 조사하는 결과인데 일단 다자구도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37.2% 압도적 오차 범위를 넘어선 1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21%, 이낙연 전 대표 11%,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 가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 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타난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 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우위가 여론조사로는 이렇게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어떤 조사 방법이 다른 겁니까? 일단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리얼미터는 ARS 조사입니다. 자동 응답 전화고 그리고 갤럽 전화는 전화 면접원이 이렇게 응답자한테 질문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전화 응답자, 전화 이렇게 조사원에게 예.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정치 소신이 물론 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전화 면접원한테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그래서 ARS를 통해서는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그렇군요. 분석인데요. 예. 여기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네. 갤럽이 지난주에 조사를 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네. 약간 있느냐 이 의향을 또 한번 물어서 그걸 그렇습니까? 분석을 해본 경우도 예.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네. 하는 분은 윤석열 총장을 41%, 이재명 지사 27%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ARS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반면에 정치에 관심도가 약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또 높게 나오고요. 예. 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네요. 결국 ARS 조사와 전화 면접원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예. 결과인데 예. 투표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결국 그렇죠. 예. 그 모든 사람이 하고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별로 없는 분들은 이분들은 지금은 부동층 혹은 나중에 대세에 따를 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라는 것은 투표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누가 앞선다 예.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예. 이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뭐 여론조사 지금까지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앞서 아직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점과 윤 전 총장 관련한 그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원래 유력 대권 주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예. 무슨 페이퍼 보고서 제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표 몇백만 표 넘는다 예. 이런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윤 총장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실감을 할 겁니다. 책 여러 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과 한 뭐 2시간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책을 낸 경우도 있다라고 주변에 토론을 했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또 윤 총장의 뜻과는 별로 관계없이 윤사모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또 정당을 창당하는 작업도 지금 준비 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 전 총장의 앞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사람을 걸러내는 걸 겁니다. 주변에 막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 제대로 물론 이제 정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사람 같이 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잘 선별하고 골라내는 작업들이 윤 전 총장한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견고한 편입니다. 견고한 그렇습니다. 편인데요.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권 내에서는 1위긴 합니다만 내년 올해 9월 경선까지 계속 유지될지도 궁금하고요. 계속 지지율이 끝까지 가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상대방 그 여권 내 상대방 후보군들이 잘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본인 스스로 개척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재명 예. 지사는 경기지사라는 직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랑 때로는 거리를 두고 네. 때로는 토론을 막 논쟁을 붙이고 예. 이러면서 아주 핫한 인물로 떠올랐죠. 그 예. 메시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선명하게 던집니다. 예. 그리고 행동은 아주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강점인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브랜드다. 네. 이렇게 또 키워나갔다.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의 약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지율을 보면은 여당 내 민주당 지지율, 특히 진보 진영의 지지율도 아직까지는 강고하지가 않습니다. 예. 한 예로 리얼미터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지사를 다자구도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양자구도에서 나중에 이재명을 찍겠느냐라고 하는 응답이 네. 37%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 진영의 결속력이 아직까지는 약하다라고 예. 하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영남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네. 이재명 지사 안동 출신이고 경북 출신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상대적으로 영남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특히 PK 지역의 지지율이 만약에 양자 대결로 간다라면은 40%를
차지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후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예. 그 선거가 됩니다. 선거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물론 이제 TK에서는 조금씩 만회를 하겠지만은 예. PK에서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그 관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당에서 강력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계속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이 돼 왔거든요, 일각에서. 근데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부인을 강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 제3의 후보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제3의 후보로 이렇게 부각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을 말고 거기에 필적할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광재 의원 경우에도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부산에 거의 상주하면서 김영춘 후보 선거 지원하는 것도 결국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을 것 같고 결국 민주당 경선은 그 세 분의 각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자신은 이제 출마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신을 출마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을 바라는 세력이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친문의 일각에서도 점차 현상 유지, 이재명 지사가 우위인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에 맞서기 위한 제3후보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 분열이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결국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그래도 경선은 9월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합류하게 될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민순 지사 경우에도 뭐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3자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를 했는데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좀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대선을 접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선을 접었다고 하는 건 서울시장이 안 됐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연출자가 되든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백의종군하든 지위와 역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야권이 이번에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치적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럼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먼 얘기입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말씀하신 대로 먼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안철수 대표 본인도 모를 겁니다. 본인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흥행 요인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렇다고 그 흥행 요인이 과연 그냥 페이스메이커에 만족을 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보수 정당하고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함께 선거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 활동을 보수 정당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근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합당이 된다면은 보수주의자로서 안철수 모습을 자기 비전 또 자기 신념들을 먼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정치부 기자가 본 정치권 이슈 이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녀 사냥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제발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말한 그 말은 하나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줄도 안 실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법정에서 뭐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당히 책임을 지고 진실 아닌 부분은 충분히 소명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혹시 자진해서 좀 출석하실 예정이 있을까요? 영장 실시. 당당히 가서 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 그러면 이제 검찰한테 요구를 했고 검찰하고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전달한 상태고 그 판단은 이제 검찰이 한다 이 말이죠. 조기 표결 없이. 예, 지금 저는 그렇게 하겠다.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고 검찰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같이 들어가자. 예, 이야기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그건 뭐 모르죠. 그 절차는 제가 뭐 임의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니까요. 검찰한테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 사유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 아파트 셀러리맨 생활할 때 산 32평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그 대주 지분 50% 정도를 그 회사에 헌납을 했고, 근데 뭔 그 이스타항공을 창업하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당상함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항공요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독과점도 깨뜨리고 뭘 제가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하겠습니까?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 말은 하나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줄도 안 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딸이 타고 다니는 차조차도 기본 요금 가격이 9,900만 원 정도 안 해요. 9,900만 원 정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리스로 차고 다니는데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가지고 중학교 때 자녀하고 둘이 그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동생은 죽고 그 브레이크가 잘 드는 그런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대표이사가 타고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천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 의원 61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오늘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부로 매각 계약을 마쳤다며 땅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회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뒤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기동대장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농성 중인 대학생들을 향해 윤미향 의원에게 장학금을 받아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6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장 A 경정은 농성에 참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언급하면서 윤미향 씨 장학금을 받아서라는 발언을 했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막아서 발언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 정상 인근에서 불이 나서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5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서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이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이 예고돼 있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우거진 푸른 숲을 위협하듯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남 양산 오봉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모습입니다. 이번 산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양간지풍이 가세하며 산불 위험을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과학원은 고성, 속초, 강릉 등 영동 6개 지역과 울진,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 7개 지역에 대형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산불이 발생하면 불씨가 2km 이상 날아가고 확산 속도도 무척 빨라 산불이 크게 번질 확률이 더 커집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 등산객들의 화기 소지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2019년형 테슬라 모델 S입니다. 화재로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아 애초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반쯤 미국 텍사스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커브를 빠른 속도로 회전하다 나무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배터리에서 자꾸만 불길이 치솟아 화재 진압에만 4시간이 걸렸고 물 12만 리터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69세와 59세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1명이 타고 있었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99.9%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전 이들은 드라이브를 나간다며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말했다고 부인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토파일럿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님에도 운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테슬라 운전석을 비워두거나 운전석에 앉아 조는 척하는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ust take me home. Oh, shit, I'm dozing off. I'm just dozing off. I got a bit of a nap because I was in my Tesla. 2018년 3월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몰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운전자가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엔 타이완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전복도에 있던 화물차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운전자는 장애물을 발견하면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을 둘러싼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테슬라 사고 27건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사고가 보도되기 몇 시간 전 1분기 자체 조사 자료를 인용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차의 사고율이 일반 차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 1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수도 카이로 북쪽의 투크에서 달리던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면서 넘어져 최소 1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는 카이로에서 출발해 나일강 삼각주의 만수르로 향하던 열차로 객차 4량이 탈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2명입니다.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검사 대비 환자 수, 그러니까 양성률도 3% 안팎으로 높게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양성률이 이틀 전에 3.67% 그리고 어제도 3%에 육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양성률이 이렇게 3% 정도 되는 게 왜 위험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양성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양성률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환자 규모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심 신고 환자부터 시작을 해서 임시선별검사소의 환자들, 그 다음에 고위험 기관의 선제 검사 환자들에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검사 숫자에 따라 검사자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양성률이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사자 숫자를 보시면은 주중에는 의심 신고 환자 건수가 한 42,000건에서 47,000건, 임시선별검사소는 39,000건에서 44,000건 정도 이제 시행이 돼서 하루에 8, 9만 건 정도 시행이 되는데 주말에는 이게 이제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35,000건에서 42,000건 정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양성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양성률의 증가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를 보게 되면 어제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512명으로 3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약간 둔화됐지만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다라는 게 조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비해서 3월 초에 330명 정도 됐던 그 주말 환자들이 지금 현재 거의 주말에도 거의 5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주말에 이 정도 나오는 것들이 다시 이제 주중의 피크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 비해서 지금도 어쨌든 주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30%에 이르고 있거든요. 숨어있는 확진자가 더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시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지표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대략 한 3월 초에 23.7%에서 지금 현재 거의 30%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염 경로 확진 중인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는 결국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확진자가 숨어 있다는 소리이고 이런 사람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역망래 관리 분율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비율도 최근에 한 41%에서 4월 2주에는 30% 정도 초반까지도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된지 모르는 그리고 본인이 감염이 됐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이 56% 확진 비율이 나왔고요. 비수도권도 상당합니다. 43%였는데 이렇게 되면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면서 3월 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 하루 300명 정도 환자가 나오면서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3월 중순 들어오면서부터 이 비율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에서의 확진자 비율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 288명으로 56% 정도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이 224명으로 44%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의 어떤 코로나19 확진세를 보시면은 수도권 못지않게 지금 부산을 포함한 경남세가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면서 경북이나 강원권 같은 것도 증가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충청, 호남은 약간 감소하거나 제주는 현황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지금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리두기 격상이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거리두기 격상이 지금 서울, 경기 2단계와 지방은 부분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2단계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1.5단계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지방에서의 확산세도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거리두기 격상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에서의 거리두기 격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전국적인 거리두기 격상 그리고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좀 걱정이 더 되는 거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좀 전파력이 세고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이거든요. 근데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입니까? 예, 최근에 이 유행 증가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예. 최근 이제 월드미터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그동안 가장 많이 하루에 전 세계에서 확진됐던 게 84,000명 정도, 84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4월 15일 날 85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중심에 지금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변이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B.1.617이라고 부르는 이제 변이주 의 확산이 굉장히 두드러진 걸로 나오고 있고 이 변이주는 특징이 E484Q라는 변이와 L452R이라는 변이를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변이입니다. 변이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484번째 E484 변이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주나 남미 변이주에서 확인된 거고 이게 결국은 기존에 생성된 그러니까 백신이나 기존 감염으로 생성된 항체에 의한 그 중화 효과를 굉장히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변이가 어디 변이였냐면은 452번째의 변이입니다. 이거는 주로 미국 변이주들에서 발견됐던 것들이고요. 이건 역시 기존 감염이라던가 또는 백신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그 항체들의 반응을 많이 감소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인도 변이주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중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 기존의 어떤 변이주들에 비해서 지금 예방 접종이나 또는 감염에 생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는 변이를 지금 두 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가 만약에 확산됐을 때는 지금 어떤 그 일이 벌어질지를 잘 예측을 하기 어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변이가 더 확산되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지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 보급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백신이 어떻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느냐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부스터샷은 이제 처음 예방접종 할 때부터도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요. 부스터샷이라는 거는 기존의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면역력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접종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단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스터샷을 추가적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그런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지금 변이주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에 의해서 생성된 면역력이 이러한 변이주들의 효과가 많이 없음이 지금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이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을 때 생기는 항체에 의한 보호 능력이 남미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존 그 코로나19 기존 그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까지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그런 군에서도 변이주에 의한 감염들 보고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주에 의한 기존 백신들의 어떤 면역력의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예방접종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추가 예방접종에 대한 디자인을 다 끝냈고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지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지금 그 부스터샷에 대한 것들이 지금 거의 논의가 완결된 것 같고 아마도 부스터샷 접종은 거의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백신 확보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백신이 지금 각각 자국의 이제 자국 이기주에 의해서 자국 먼저 우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수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백신 확보에 네.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백신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을 많이 계약을 했는데 이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수문장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포항 강현무는 눈부신 선방쇼로 승리를 견인했지만 국가대표 수문장 울산 조현우는 3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만 19살 광주 엄지성의 빨랫줄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겼고 펠리페가 재차 때린 회심의 한 방도 강현무 골키퍼에 막힙니다. 한 차례 몸을 날리고 다시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공을 걷어낸 강현무. 중계방송 각도는 살짝 애매하지만 강현무는 선방을 확신하고 골라인에 설치된 판정용 비디오를 확인한 심판도 강현무 손을 들어줍니다. 강현무는 유효 슈팅 9개를 신들린 듯 온몸으로 막아내며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6경기 무승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돌이켜보면 제가 집중을 많이 못해서 진 경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울산 조현우는 수원 삼성에 3골을 내주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현묵의 묵직한 레이저슛에 속수무책, 소년 듀오 강현묵, 정상빈의 합작골에도 눈뜨고 당했습니다. 조현우가 3골 넘게 내준 건 지난해 통틀어 10월 포항전이 유일한데 183일 만에 또 수모입니다. 조현우는 5경기 클린시트로 성남 김영광과 이 부문 1위지만 실점률은 경기당 1골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성남 베테랑 김영광은 재치 있는 헤더로 철통 방어했지만 전북 승리 DNA에 발목 잡혔고 90분 내내 소리치는 대구 고라니 최영은 골키퍼는 서울을 잘 틀어막아 시즌 2승 수확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방에 자신 있다면 이 골은 어떨까요? K리그2 안산 민준영은 35m짜리 벼락골로 환상적인 데뷔 득점을 쏘았습니다. 부천 전종혁 골키퍼는 얼어붙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8살의 노장 골퍼 슈튜어트 싱크가 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젊은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월을 거스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스튜어트 싱크가 4타차 우승을 확정하고 캐디를 맡았던 아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4일 내내 선두를 지켜낸 완벽한 와이어2와이어 우승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3번째 정상 등극입니다. You know, to have a posse like that waiting at the end to celebrate with is just it's just an experience that you just don't get to have in your life that often, and I'm very fortunate to be one of the people that got to experience that. 48살에 거둔 PGA 투어 통산 8번째 우승. 20, 30대 후배들에겐 아버지뻘, 삼촌뻘 선배의 투혼이 놀라우면서도 큰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장의 성과가 더 놀라운 건 이번 우승이 지난해 9월 세이프웨이 오픈 우승에 이어 시즌 2번째 우승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2승을 거둔 선수는 장타자 디쉔보와 싱크뿐이며 48살이 넘어 한 시즌에 2승을 거둔 선수는 PGA 투어 역사를 통틀어도 싱크가 4번째입니다. 샘 스니드와 줄리어스 보로스는 이미 타계한 전설의 선수들이고 2009년에 거둔 케니 페리의 시즌 2승만이 생존해 있는 골퍼의 기록으로는 유일합니다. 싱크의 드라이버 비거리는 20대이던 20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라운드 전략과 아이언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올 시즌 그린 적중률에선 당당히 전체 1위에 올라
제2의 전성기를 가능케 한다는 분석입니다. 3라운드 공동 4위였던 임성재는 이번 홀 트리플 보기로 무너져 공동 13위로 떨어졌고 김시우는 공동 3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이 프로배구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흥국생명의 김연경은 기자단 투표에서 GS칼텍스의 3관왕 등극을 이끈 이소영을 2표 차로 근소하게 제쳐서 13년 만이자 통산 4번째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자부 비우승팀에서 정규리그 MVP가 나온 건 역대 2번째입니다. 남자부 대한항공의 통합 우승을 견인한 정지석도 개인 2번째로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이소영은 생애 처음으로 베스트 7에 뽑혔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대기질 깨끗하겠고요. 낮 동안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나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남, 충북과 전북 동부, 제주 산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9도, 대전은 8도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3도, 대전 24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